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전국의 해맞이 명소에는 붉은 태양의 기운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까지 맴돌았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2026년 1월 1일 뉴스9 시작합니다. 먼저 해맞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에 드리운 어둠이 걷히고 얇게 깔린 구름 위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릅니다. 매서운 한파에 바닷바람까지 견디며 일출을 기다린 시민들. 아침 7시 35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의 첫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태양이 내뿜는 강한 불빛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간절곶엔 10만여 명의 시민이 찾아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일이 더 많고 사업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지어시장이 너무 문을 뚫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여기서 기운 받고 올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과 제주 성산일출봉, 포항 호미곶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도 최대 30만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적토마의 해다 보니까 좀 하는 일마다 다 이제 붉은 말처럼 이제 잘 달려서 잘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일들은 제각각이었지만 지치지 않는 붉은 말처럼 한 해를 힘차게 달리겠다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해돋이에 앞서 지난밤엔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됐습니다.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처럼 거대한 전광판에서 화려한 영상들이 거리를 밝혔고 불꽃놀이 같은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새해 다짐을 마음에 새기며 힘차게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에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2026년 병오년이 밝자 전광판엔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피어오르고 병오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앞다리를 들고 위상을 뽐냅니다. 이렇게 타임스퀘어처럼 예쁘게 전광판 나오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잠실에선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등 도심 곳곳에서 화려한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신각에선 제아의 종이 33번 울려 퍼졌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거리로 나와 새해를 맞았습니다. 결혼을 기약한 예비 부부는 행복한 미래를 빌었고 저희 오늘 만난 지 10주년이고요. 2026년의 새해에는 꼭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결혼 준비도 화이팅! 수험생들은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힘든 일이 진짜 많았는데 저 결국 살아냈고 희망찬 미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희망과 소원을 품은 채 2026년이 힘차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올해도 새해 시작과 함께 첫 생명들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의 힘찬 울음소리에 얼굴이 상기된 아버지는 딸의 친구들이 올해 많이 태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어젯밤 11시 39분. 간호사들이 분주히 분만 장비를 옮기고 긴장한 남편은 수술복을 챙겨 입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7초가 지났을 무렵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월 1일 0시 0분에 여자 아기 3.42kg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새해 첫둥이의 태명은 도리. 엄마와 아빠, 오빠까지 단란한 네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첫째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인형의 애칭이 도리인데 그래서 자기 동생도 도리로 지어주고 싶다고 해서 같은 시각 결혼 4년 차에 제왕절개로 첫 아이를 맞이한 잼이 아빠는
가슴이 벅찹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기다렸던 아이가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에게 다가와줘서 너무 기쁩니다. 아빠들은 새해 소망으로 딸의 친구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랐습니다. 오늘 태어난 제 딸아이들의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출산율 반등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는 6월 지방선거입니다. 새해 특집으로 언론사들이 후보 간 지지율 등 여러 조사를 해봤는데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 내의 여러 악재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최대 격전지죠. 서울과 부산. 어떤 수치가 나왔을까요?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서울시장 가상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김민석 총리와 박주민 의원, 정원호 송동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오차범인의 접전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오 시장이 박주민 의원에겐 9%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정구청장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 의원, 정 구청장과 오차범위 접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선 통일교 수사 리스크에도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박형준 현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마땅한 야권 주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 모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 포함된 인물 외에도 서울에선 민주당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고 경기에선 민주당 김병주, 한준호 의원, 그리고 부산에선 국민의힘 조경태, 김도읍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6%, 한겨레 조사에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6.7%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야당보다 지지 응답이 2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연말 민주당 내 잇단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작심한 듯 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계엄 사과 등 3가지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죠. 나경원 의원은 반박을 했습니다. 신경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인사회에 모인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립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며 다짐을 밝혔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례적 새해 인사가 아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가 적힌 떡을 자르며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를 떴지만 오 시장은 행사장에 남아 취재진에게 참을 만큼 참았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계엄 옹호나 합리화 언행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엄 사과와 범보수 대통합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지도부에 제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연대보단 자강을 앞세우면서 개혁신당도 아직 연대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생각의 차이가 많이 돋보이고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 운수를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신의 보좌진에게 소리 지르고 폭언하는 녹취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발언 수위가 워낙 충격적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TV조선이 다른 전직 보좌진을 취재했더니 아주 쉽게 갑질 증언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폭언, 고성은 기본이고 사적 심부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이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당시 3선이었던 이혜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났으니 고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지명자의 자택을 찾아갔던 겁니다.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의원실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시킨 건데 A씨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지명자의 남편은 A씨를 보고 목례만 한 뒤 계속 피아노를 쳤다고도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실에서 언론 관련 업무를 했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 B씨는 어제 TV조선에 보도된 이 지명자의 폭언과 고성은 자신도 늘 겪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상한 좀 아기 같은 듯한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B씨는 사실상 24시간 업무를 해야 했고 건강까지 악화됐다고 토로했습니다. 24시간 새벽 모니터링을 했어요. 병적으로 자작해서 검색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도 많이 나고 이래서 병원을 다니고 했었는데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의혹 제기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혜원 지명자의 과거 보좌진 갑질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 지명자가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왜 임명권자나 당 지도부가 아닌 박 의원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원 지명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통해 갑질 인정과 사과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지명자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거듭 사과드리고 통렬한 반성을 하며 이로써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보답하겠다 한다고 전했습니다. 갑질도 송구하다고 인정, 사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지명자가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이라며 사과한 것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자. 능력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지명자가 몸 담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TV조선 보도로 공개된 폭언 육성을 거론하며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혜원의 모멸감 주는 갑질은 민주당 DNA와 딱 맞는다고 지적했고 당장 장관 지명됐던 거 철회하고 본인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갑질은 생활이기 때문에 계속 터집니다. 제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며 이 지명자가 정치에서 영구 퇴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총리직을 제안받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시점이 서로 다른 걸로 보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KDI 시절 이혜원 지명자의 이른바 사수로 알려져 있는데 소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는 없다고 해 이 지명자를 애들러 비판한 듯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밝힌 국무총리직 첫 제안 시점은 지난해 조기 대선 전인 2월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총리직을 맡아달라고 전달하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 대표도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거듭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해 5월엔 김민석 의원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서 직접 전화와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냐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설탕 정치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야당이 민주당이 세금 깎아주기 경쟁에 동참하는 게 그게 설탕 정치입니다. 유 전 의원은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낼 자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본소득 등을 강하게 비판하다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락한 이해운 지명자를 우회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선 법적, 도의적, 학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던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본 모양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회의가 끝났습니까? 결론이 나왔나요? 네,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이 잦은 탈당 의사를 밝힌 뒤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회의 예상보다 길어져서 한 2분 전쯤에 방금 막 끝났습니다. 지금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제명 조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가능성 거론되긴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있는 이춘석 의원이 잦은 탈당했을 때도 다음 날 제명 조치했습니다. 사흘 전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뒤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반환 지시를 했다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했지만 저녁 5시쯤 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도 많은 부담을 드렸다며 사과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을 때와는 다른 기류인데 지방선거를 5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또 지난달 25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갑질, 특혜 의혹과 함께 공천 헌금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현충원 참배로 새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했는데 나름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등 국무위원, 또 청와대 참모진들과 서울 국립현충원에 들어섭니다.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청와대 직원식당을 찾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밥을 집에서 드셔야 되는데.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집권 2년차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만들겠다며 첫 번째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첨단 산업 발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집중 투자로 지방의 기반을 닦겠다고도 했는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일부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미북 대화 지원과 남북관계 복원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는데 최근 남북 간 기류를 감안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가 지난 한 해 우리 증시를 돌아보면서 쓴 반성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에 시달렸던 우리 증시는 지난해 눈부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밟지 못했던 5,000포인트도 가능할까요?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6% 올라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던 코스피. 전문가들은 올해도 국내 증시 랠리가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치를 5,000에서 5,500으로 속속 올려잡았고 6,000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를 바탕으로 해서 IT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환율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데다 그간 증시를 견인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란 분석입니다. 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한 2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도 증시를 끌어올릴 동력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오는 6일 개막하는 CES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보일 혁신 기술들이 이달 증시의 기폭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4,200까지 올라가지고 그 적정 수준보다 한 20%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질주를 위해선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환율 안정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해 수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 고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수출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데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에 잇따라 실리는 현대차 포니.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순간입니다. 1976년 포니 승용차를 수출해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등극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64메가딜램을 개발한 데 이어서 이번에 256메가딜램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1948년 마른 오징어로 첫 수출을 시작한 지 77년 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독일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성과의 주역은 반도체입니다. 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수출은 22% 늘면서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며 효자 노릇을 했고 식품과 화장품도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등은 전망이 밝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정유 등은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무역 환경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좀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해서 미국 관세와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는 올해 수출 판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통일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검찰에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검찰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검사가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다. 검찰에서 언론을 통제할 테니 우리 쪽도 보안 유지해달라고 했다. 2017년 통일교 측이 고 문선명 총재의 셋째 아들 현진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한 사건 등을 수임한 A 변호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듬해까지 사건 진척이 없자 통일교 측은 검사 로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A 변호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고소 취하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 통일교가 검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라는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거거든요. 사인들도 다 있고 금액도 다 나와갖고 이거. 경기 북부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본부장을 접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도주 끝에 체포된 운전자는 처벌이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어린이 2명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달리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사고를 냅니다. 여기 오토바이가 애기 쳤어요. 빨리 2명. 지금 경직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달려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급히 어디론가 옮깁니다. 상수에서 나와보니까 애기 둘이 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손님들이 둘이 하나씩 안고 가게를 들어온 거지.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과 5살 형제를 치었는데 5살 동생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들이받은 남성은 아무 조치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30대 운전자는 도주 22시간 만에 사고 발생 지점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처벌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들은 보행 신호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란불이었어요. 신호위반한 거예요, 오토바이가. 왜 도주했는다 물어봐야 되고 사고 당시 상황 물어봐야 되고.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은 얼마인지, 북한의 기관지를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봐도 괜찮은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집에서 우리나라 신문처럼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정 기관에 찾아가야 종이로 된 노동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20여 개 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취급합니다. 기존에도 이곳들에서 제한적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원래는 열람 신청서를 쓰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이 과정이 모두 없어졌고 자유롭게 복사해서 사본을 들고 나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북한 평양에서 중국 단둥이나 베이징으로 기차를 태워 보낸 노동신문을 민간 수입업자들이 항공편과 배편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으로 보냅니다. 인천세관에서 신고된 물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노동신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부를 들여오는데 연간 191만 원이 든다고 알려졌는데요. 구독료 개념이라기보다는 각종 수입 비용의 총액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액수도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윤을 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하는 아마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노동신문을 왜 갑자기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겁니까? 정부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일부 웹사이트에 간략하게 기사 제목 정도만 올라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들이 종북 세력이 될까 봐 막는 것 아니냐,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가 움직였고 일주일 만에 심의를 통해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도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봐도 되는지 여러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 선전선동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국 내 국민에 국한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고려하는 논조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내정 간섭 수준 정도로. 반면에 남북 간 체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세뇌를 당한다는 건 기우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내용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너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할 텐데 다른 북한의 온라인 매체들 공개됩니까? 정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곳의 차단 해제를 추진 중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온라인 사이트 차단 규정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있는데 이 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노동신문에는 허위 정보도 많이 들어있는데 읽게 된다면 이거를 현명하게 구분해내는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태 해결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진상 파악부터 보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 정부는 대규모 과징금부터 영업 정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처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의문점은 풀지 못한 채 고성만 오간 쿠팡 연석 청문회. In China, if we hadn't been directed to do exactly that, do you believe that? No! Good enough. 국회는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정부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 TF는 3,300만 건의 정보 유출을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 영업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셀프 조사나 보상안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쿠팡과 정부의 대립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보안업체와 함께 어둠의 경로 다크웹을 찾아봤더니 수많은 한국 개인정보들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윤수영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일명 검은 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 익명성이 보장돼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고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입니다. 추적도 어려워 범죄에 악용되는데 정보 보안업체를 통해 접속해봤습니다. 한 호텔에서 유출된 투숙객 정보 92만 건이 총 $450, 우리 돈 약 6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심지어 여권 번호와 체크인 날짜까지 담겨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다른 다크웹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가 담긴 정보 70만 건을 $500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그런 정보를 삽니다.
팔겠습니다. 이런 글들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올해 다크웹상에 올라온 한국 관련 유출 정보 매매 게시물은 이 업체가 모니터링한 것만 900여 건. 지난해보다 30% 늘었습니다. 헐값에 거래된 정보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출 정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특히나 뭐 선진국들이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정보는 더더욱더 많이 유출되고 있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의 씨앗이 돼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해킹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새해맞이 행사인 뉴욕의 볼드롭 행사가 올해는 더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건데요. 뜨거웠던 현장에 우리의 K-팝과 떡국도 등장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전광판에 기아 자동차 광고가 등장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5,280개의 크리스털이 장식된 볼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체 무게 1톤 규모의 꽃가루가 뿌려지면서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 2026 is going to be great. Happy New Year to USA, to South Korea, to the whole world.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특별히 볼을 성조기색으로 점등하면서 LED 조명 32,000개를 사용했습니다. It's definitely been on all of our bucket lists for a long time, so it's a dream to be here. 뉴욕의 새해맞이 행사를 직접 보기 위해 15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사전 행사에선 K-팝 데몬헌터스 주제곡 골든이 울려 퍼졌고, 걸그룹 르세라핌도 무대에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타임스퀘어 인근 한국 식당가는 떡국을 무료로 나눠주는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 행사로 북적거렸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Very good. 엄청 맛있어요. 새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오복의 이미지를 뉴욕 시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120년 전통의 세계 최대 새해맞이 볼드롭 행사에 한국의 음악과 음식, 광고가 한복판에 자리하는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현입니다. 스위스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신년 파티 도중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지고 부상자만 현재까지 약 100명인데 부상자 대부분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1일 새벽 1시 30분쯤 스위스 남부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리조트 안 술집에서 시작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새해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려 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Une centaine de blessés, la plupart grièvement, et malheureusement plusieurs dizaines de personnes sont présumées décédées. Actuellement, la rue centrale de Cran est fermée pour les besoins de l'enquête. 수십 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상당수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엔 헬기 10대와 구급차 40대, 의료진 150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주 정부 측은 병원 중환자실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중상자들은 스위스 전역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 관광지인 크랑 몽타나는 마테호른에서 몽블랑까지 이어지는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스위스 당국은 테러로 보진 않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신들은 행사 콘서트에 사용된 불꽃 장치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월드컵과 밀라노 동계올림픽,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이렇게 올해 굵직한 국제대회가 많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입김을 내뿜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진천 선수촌, 있는 힘껏 몸을 뻗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가득 맺힌 땀, 외투도 사칩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6시 영하 5도의 날씨에도 태극 전사들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병원연 새해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자율로 바뀌었지만 습관은 무섭습니다. 늘 하던 새벽이기 때문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싱숭생숭한 분위기에도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지금 또 쉬어버리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밀라노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쇼트트랙 선수들은 실전 모드입니다. 훈련장엔 오륜기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문구가 선명합니다. 올림픽 3연패로 역대 동계 최다 금메달을 노리는 최민정도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집니다. 오히려 그런 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 랭킹 1위 새 에이스로 떠오른 김길리는 설렙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정이 언니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함께 이제 꿈을 꾸던 무대를 같이 뛴다는 게 너무 설레고, 선배들을 제치고 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한 고교생 임종원은 영어 인터뷰까지 준비했습니다. It was hard training for Olympic Games, so I can show you for gold medal.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명하려는 태국전사들의 열기에 선수촌은 24시간 뜨겁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12월 끝자락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묵은 달력을 떼내고 조용히 말하련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새해 첫날 돌이켜봅니다. 어려움이 산 넘어 산이었지만 그걸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구나. 1년 전 새해엔 비상계엄이 거리를 찬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말은 날카로웠고 서로를 향한 삿대질은 컸습니다. 하지만 경랑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민은 분노 대신 승복을, 거리 대신 제도를 택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온 국민이 싸움보다 법과 선거를 택한 거죠. 정치적 기적입니다. 이어진 대선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한쪽을 몰아준 것도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범보수 진영이 0.07%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분열을 멈추고 함께 가라는 주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는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여야는 여전히 싸움에 익숙했고 민생은 늘 다음 순서였습니다. 외부적 혼란도 컸죠. 자유무역은 흔들렸고 세계 질서가 요동쳤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지만 물가는 일상을 압박했고 성장의 숫자와 삶의 체감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엔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삶을 영위하고 희망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더 조용히 책임지느냐, 누가 더 상대를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느냐, 그런 경쟁이 필요합니다. 옛것은 가고 새 것이 자리하길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첫날 윤정호 앵커 칼럼 다시 새날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추운 날씨에도 일출을 보기 위한 인파로 가득 메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토요일 낮부터 차차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1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구 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